자,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행정청의 질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했을 때,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왜 합리적 의심이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조치들에 대해서 하죠. 그러면 이제 조사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제 법률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를 이제 조사하는데, 행정청은 이렇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파트는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이제 교재에는 번호는 없지만 당사자에 대한, 그렇죠?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참고인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사자에 대해서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좀 나오시오, 우리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보고하시오.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 위에는 이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고, 밑에는 이제 당사자입니다.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다시 한편으로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소속 공무원, 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무소나 영업소에 출입해서 뭐를요? 자료나, 그죠? 장부나 서류, 물건, 이런 것들을, 장부나 서류, 물건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세요.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어. 출석하시오, 진술하시오, 자료를 제출하시오, 보고하시오, 이렇게. 또는 이제 소속 직원들에게는 너 한번 출장 나가봐. 그 현장에 나가서 거기 그 사람 장부, 서류, 물건을 검사해봐.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요때 말이죠. 여기다 써야 되겠다. 소속 공무원이 나갈 때는 이제 증표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증표. 그래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위 1과 2를 할 때, 즉 이런 일들을 할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우리가 행정조사 기본법에서도 나왔던 원칙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마찬가지예요. 일종의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목적 달성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조금 크게 눈을 띄면 어떤 다른 기관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계 있는 행정기관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냐 하면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관계된 자료를 당신이 갖고 있으면 좀 보내달라.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뭐라고? 특별한 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71번입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절차와 징수 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0점짜리 치고는 꽤 많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안에 내용이 있어. 이제 40점짜리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케이스를 놓고 작년에 우리가 영상 CCTV에 대해서 40점짜리 나왔잖아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서 40점짜리 막 내버렸어. 그럼 이것도 어떤 사례를 놓고 지금 이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절차를 한번 쭉 설명해봐라. 여기 40점짜리 낼 수 있단 말이야. 자, 이제 그림으로 일단 먼저 한번 그려보면요. 먼저 뭐가 이제 그 어떤 위반 행위를 했지? 그럼 이제 단속을 할 수 있어요. 단속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부과를 하기 전에 이쯤에서 이제 부과를 하긴 할 텐데 그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당사자에게요. 그러니까 사전에 통지를 하겠지. 당신 단속됐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단속됐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이제 일정한 기간 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 주고. 그럼 요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죠, 실제로. 그러니까 부과된 과태료를 그냥 내면 그만인데 여기에 이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면 이것이 이제 이 부과된 것은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효력이 없어지고 이 법원에다가 행정청이 법원에다가 통보를 해요. 이 사람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개시가 된다는 거죠. 재판이 이제 개시가 되고 여기 이제 판결이 나지. 판결이 나면 징수가 되는 것이고. 이런 절차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절차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쓰면 되죠. 사전에 통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에 통지하는 이유는 바로 의견 제출 기회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에 통지 첫 번째 이제 사전 통지.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줘가지고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사전 통지 사항은 뭐겠어? 당신이 이러한 행위를 위반했다. 몇 월 며칠에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법 몇 조에 따라서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들을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일 이상 기간을 줘가지고요. 며칠 이내에, 그러니까 한 보름쯤 줄 거야. 아마. 보름 이내에 우리 구청 무슨 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의견 제출이 없으면 불복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이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일단 또 그럼 이제 상대방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한 내에 제출이죠. 여기서 주어진 기간이 있을 거야. 기한 내에 제출하고 여기에 이제 증거 자료들을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여러분 요 법률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행정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요 법에서. 그러면 여기 행정청은 이 행위를 단속한 행정청이고 그 다음에 이 부과를 하게 될 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합니다. 네, 행정청은 이 의견서를 받아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네.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이제 아예 부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과태료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무슨 A라는 행위에 5만 원짜리인데 이게 아니라 이제 B라는 행위에 3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우리 집 앞에다가 주정차 했다가 단속을 당했었는데 자가용을 주정차 했다가 단속 당했는데 제가 이런 의견을 제출했어요. 좀 억울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단속하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했더니 그때 아마 한 2분의 1로 줄여준 것 같아. 2분의 1로. 그래서 변경을 해줬었습니다. 자, 의견 제출까지 했죠. 그러니까 사전 통지하면 이걸 받아서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청은 이것을 반영해서
이제 부과 최대한 뭐 부과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과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과태료를 과연 적정한 범위 내에서 얼마를 지금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냐? 요거 이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현재 지금 행정청과 관련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해서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할 때도 적절한 과태료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그 행위를 한 자체 있죠.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지? 도대체 얘가 왜 이러한 행위를 했느냐? 아까 제가 좀 깎아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나 목적 자체가 사실은 뭐 잘못된 건 아니었어. 어떤 선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걸 참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그 행위를 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뭐 결과 이런 걸 보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심하게 해를 끼쳤느냐. 주변 사람도 피해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과태료를 그렇게 과하게 물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당사자의 뭐 태도와 정황. 네. 그 이후에 뭐 주변 상황을 잘 정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거나 이런 정황을 보면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뭐 연령, 노인이었던 어떤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지는 노인이었냐 아니면 가난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심하게 부과할 수 없죠. 재산한테. 네. 그 다음에 뭐 환경, 그 밖에 기타 사유. 참고로 옛날에 객관식 문제로 요게 나왔었는데요. 옛날에 객관식으로. 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산정 기준이 아닌 것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오답으로 나온 것이 그거였어요. 위반 횟수. 있나 보세요. 위반했어. 이 사람이 그동안 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으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그지? 이번에 초범이면 뭐 과태료를 적게 부과합니까? 없죠, 여기에는 지금? 네, 위반 횟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 했나요? 그럼 3번.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실제로. 이렇게 부과합니다. 근데 부과하는 절차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서면으로 부과합니다. 서면의 형식으로 해야 돼요. 말로 뭐 당신 과태료 5만 원 내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이 서면에는. 그래서 그 위반한 행위 있겠죠. 위반한 행위가 들어가겠고 과태료 금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여기 핵심이지. 뭘 위반했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부과하겠다. 이 서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뭐 납부를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 연기 좀 해주세요. 지금 한꺼번에 낼 수 없으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이런 것들은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과태료를 감경하는 조항도 있어요. 깎아준다는 것이죠. 깎아줍니다. 예전에 제가 동주민센터에 다른 일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바로 옆 창구에 누가 와가지고 과태료를 내고 있더라고. 뭐 주민센터에 내는 경우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동센터 직원이 20% 감경이 돼서 8만 원만 내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 바로 자진 납부하고 있었나 봐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이제 자진해가지고 납부하면 의견 제출이 뭐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서 의견을 받는 기간이 있었잖아. 그때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 그리고 자진 납부를 하면 100분의 20까지 감경을 해줍니다. 20% 깎아줄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100분의 50까지 감경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반. 네,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는 가난한 분들이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중증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그리고 뭐 한부모 가족, 뭐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아니면 뭐 사별해가지고 이제 엄마나 아빠 한 사람만 있는 가족이죠. 이러한 경우 등 많아요. 지금 저도 다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시험 답안지에다 뭐 다 쓸 건 없죠.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 외워놨다가 등 이 사람들에게는 뭐야? 150%까지 감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5번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하나에는 중자가 붙었어. 일단 뭐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제재 차원에서 붙인다는 건 알죠. 가산금이고. 근데 이제 또 심한 경우는 이제 더 요 가산금에다가 또 붙인다 그 뜻이야. 중가산금. 일단 이 가산금이라는 것은 이제 납부 기한을 경과했을 때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데 안 내? 네. 납부 기간을 경과하면 그때는요 원래 내야 되는 과태료에 그 100분의 5가 붙습니다. 100분의 5가 더 붙여져 가지고 이제 가산금이 또 나와요. 그런데 납부 기한 경과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안 내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중가산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경과 후에 뭐 계속 안 내? 그러면 이제 1개월마다 1000분의 12까지를 그제 12까지 중가산할 수가 있습니다. 더 붙는 거가 이게 더 붙어요. 그러니까 1개월마다 이번 달에 이만큼 붙고 그 다음 달에 또 이만큼 붙고 그 다음 달에 이만큼 이게 중가산금이야.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겠죠. 그런데 이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만 이제 부과할 수 있습니다.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과태료 부과의 뭐 제척기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척기간. 여러분 제척기간 민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 제척기간하고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죠? 네. 소멸시효기간 있죠? 이 제목이 미안합니다.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보면 네. 과태료 부과의 제척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이렇게 좀 바꾸세요. 제목을 여기서 같이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과태료 부과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소멸시효의 문제를 써주고 두 번째 이제 제척기간을 써주는데 여러분 참고로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권리 행사 기간이야. 제척기간은 다르지. 그래서 이거는 소멸시효라는 소멸시효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면 확정된 후에는 5년 이내에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확정됐어. 이제 이의제기까지 해가지고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는 5년 이내에 징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됐다라는 말은 국가가 그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멸시효죠. 근데 제척기간은 위반 행위가 있은 후 위반 행위 후에 5년 이내에 또 똑같아요. 5년 이내에는 부과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는 교재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니까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그냥 제척기간이라고만 써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소멸시효도 같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요게 다르다는 얘기 아시죠? 요거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반 행위 한 다음에 언제 부과하느냐? 5년 이내는 부과해야 돼요. 근데 부과했더니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으로 가거든요.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는 국가는 다시 또 5년 이내에 징수해야 되고 이거는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재 맨 아래는 이건 뭐 첨가해서 말하는데 이래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건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안 써줘도 될 것 같습니다. 72번. 이것도 이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72번. 질서 위반행위 기재법상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그 효과를 설명하시오. 이것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쭉 써나가면 돼요. 첫 번째 이제 이의 제기. 이의 제기에 대해서 아는 걸 어떻게 쓸까요? 이의 제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의제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의 제기는 혹시 처리될 수 없는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의 제기의 기간.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고 하는 경우는요,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 날짜에 60일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 제기됩니까? 법원이 아니라 그 부과를 한 행정청에게 뭐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이런 행정청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네. 바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 말은 마치 부과 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되고, 효력이 없었으니까 당장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더라도 아까 앞에 문제에서 봤던 가상금이나 중가상금은 이제 부과되지 않는 거야. 낼 의무는 없으니까요.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와 그 효과를 설명하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이의 제기가 뭐고 나왔고 효과가 있으면 뭐 더 쓸 말 없나? 이제 여기서 끝내면 돼요? 그게 아니지. 지금 출제자 의미는 그 이후의 절차까지 같이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들도 결국은 뭐예요? 이의 제기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이의 제기는 철회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밑에서 보는데요.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행정청은 이것을 법원에다가 통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법원에다가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도 통보해 줘야 돼요. 그러면 행정청은 이의제가 있으면 법원에다 통보하고 당사자에게도요, 법원에다 통보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법원의 통보 여부를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까지는 다시 서면으로 철회가 가능하다.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복잡하게 법원으로 가냐. 근데 이제 통보 여부를 통지받기 전까지. 통보 여부를 통지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법원으로 이 절차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철회를 하지 못합니다. 법원에 철회를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철회해야죠. 그치? 자, 이의 제기를 받았어. 그러면 받은 행정청은 법원에다가 뭘 한다고? 통보합니다. 네,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라고 판사한테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로 쓸 말은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이제 법원에다가 통보하는데, 이때 여기에다가 뭐 의견서 담고 그 다음에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가지고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라고만 알려주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단속한 이유는 부과한 이유는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됩니다. 단 통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의제기를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처리한 경우 이제 이의제기를 처리했어. 그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법원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또는 이의제기를 받아보니까 이의제기가 어떤 이유가 인정이 되는 거야. 이의제기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행정청, 이거는 당사자 입장에서 처리한 거고 이건 뭐야? 행정청 입장에서 처리한 거죠. 그럼 법원에다가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요건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행정청은요 다수인에게 어떤 동일한 행위로 인해서 법을 위반한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수인 가운데 다수인 중 1인의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다가 통지하면 됩니다. 요 다수인이 만일 10명인데 10명의 주소가 전부 다르면 어떡하냐? 전부 다르면 이 똑같은 행위를 가지고 법원 10군데의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을 할 필요는 없죠. 이제 능률적으로 하려면 그냥 한 법원에서 똑같은 판사 한 사람이 같은 사건이니까 그냥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특별히 둔 겁니다.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관할 법원에다 그냥 통지를 하면 끝난다 그 말이야. 그리고 행정청은 이러한 사실들, 즉 법원에 통보를 했는지 아니면 또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결과니까 이것도 역시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3번에) 보니까 이제 관할 이야기가 나와요. 관할 법원이다 그러면 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관할 법원. 네, 과태료 이 재판은 원칙이 이 당사자 있죠. 당사자,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당사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에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내가 만약에 주소가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지방법원 하거나 아니면 내 주소가 혹시 부천이다 하면 부천은 인천지방법원 소속이거든요. 그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과태료 사건을 처리를 합니다. 요 이송 문제는 좀 이따 보고 밑에 만약이 아니라 이제 요 관할 지방법원 주소가 있는데 사람이 말이죠. 주소는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는 그죠? 요 당시에는 내가 인천에 주소가 있었어. 주소. 근데 어느 시점에 서울로 이렇게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주소가. 요 시점에서 서울로 이사 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 필요해요. 기준점은 법원에다가 통보를 할 당시입니다. 아까 앞에 나왔던 거 있죠. 행정청은 14일 이내, 이의제기 이후 14일 이내에 법원에다가 통보하라고 돼 있어. 만일 통보 시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이때는 아직 주소가 인천이지. 그러니까 인천지방법원이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법원에 통보하는 시기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 통보한다. 그럼 이미 서울로 이사 갔으니까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많지. 서부, 지원, 서부, 남부 다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곳에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법원에 통보할 당시에 관할 법원이 확정이 돼 있어야 통보하지. 만일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 왔다.
이제 법원으로 행정청이 법원으로 통보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 서류를 받아보니까 이거는 우리 법원 관할이 아니네. 막 이렇게 되면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한다면 이를 관할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형식은 결정. 이런 표현 자꾸 나오죠. 결정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법원에서 하는 것은 법원에서는요 이렇게 참고로 보면 판사들이 하는 것은 판결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고 명령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것을 하는데 판결은 어떤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건 결론 내린 게 아니지. 이런 경우에 결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어떤 그 중간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는 형태 있죠. 이런 건 결정이야. 소송 당사자에게 뭘 지시하는 건 또 명령이라고 합니다. 뭐 서류를 제출해라. 이런 건 명령이죠. 그러니까 결정으로라고 쓰는 겁니다. 이송 결정이 내려진 거야. 아직 사건은 종결 안 돼서 이송 판결이라고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번을 보니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 과태료의 재판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참고로 이 지금 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 2008년인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송사건이 아닌 비송사건 절차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현재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 재판하는 절차가 바로 여기에 따라서 진행됐습니다. 네.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비송사건 절차법은 되게 뭐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관이 서면으로도 심리가 가능하고, 그죠? 쌍방, 그죠? 대심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식의 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태료 재판이라는 것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이제 적용되지 않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바뀐 거예요. 절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동안 1차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었지. 근데 2차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이 비송사건 절차법 당시는 1번과 같은 이러한 신문 절차 이런 것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당사자를 법정에다 출석해서 실제 재판처럼 진행합니다. 실제 어떤 사건 벌어진 것처럼 정식으로 양 당사자 뭐 의견 들어보고 다 하는 거야. 신문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첫 번째 법원은 이제 신문 기일을 열어서 재판이 열리는 날짜라는 거죠. 기일. 당사자의 당사자 진술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요 당사자로서 검사가 등장하는데 지금 원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이 사건은 행위를 한 자가 있고 법을 위반한 자가 있고 이 행위를 단속한 행정청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검사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왜 검사가 등장했을까? 보면 검사는 바로 공익을 대표하는 자다. 공익 대표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쪽에 대표해가지고 일단 검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의견을 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검사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당사자 및 검사에게 이러한 신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제 진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행정청이 등장하죠.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과거에 비송사건 절차법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어요. 행정청에 대해서 출석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문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하도록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근데 실상 보면 행정청이 누구죠? 행정청이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나 무슨 종로구청장을 우리는 행정청이라고 하잖아요.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해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자잖아. 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뭐 맨날 법정에 나와가지고 과태료 재판 당사자로 출석합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는 바로 그 두 번째 조문을 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하라고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소속 공무원이 실제로 나오겠죠. 법정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저는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저는 직접 출석 안 했지만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이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 자주 가요.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야.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뭐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이거 간단히 뭐 직권 증거조사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법원은 직권이라는 말은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런 뜻이지. 당사자가 판사님 이걸 좀 조사해 주세요 라고 청구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사가 보기에 이거는 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다 라고 판단한다면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민사소송법상 민소법상 뭐라고 부르죠? 변론주의라고 하지. 원래 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당사자가 주장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변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는요. 당사자가 뭐 말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막 체근하면서 물어보고 왜 이러냐 추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판단해 버립니다. 이게 민사소송의 특징이에요. 참고로 형사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를 잡는 재판 있잖아. 이거는 말이지. 이거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체적 진실을 탐구하는 소송으로서 당연히 직권 증거조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 범인을 잡는 게 우선이잖아. 따라서 이거는 뭐야? 민소법에서는 재판의 결과가 진실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범인에서. 자, 말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서 뭡니까? 민사소송이 아니죠? 민사소송 아닙니다. 그래서 직권으로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직권증거조사 규정을 둔 거예요. 그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에 조사해야 한다. 다만 이때 증거 조사하는 절차, 구체적인 절차 같은 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이 수백 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보면 뭐 증인을 출석시키고 감정인을 조사하고 참고인을 불러서 진술시키고 하는 내용들이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4번에 촉탁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촉탁이라는 것은 A 기관이 해야 될 것을 저 B 기관에다가 이렇게 맡기는 걸 말하죠. 촉탁.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서울지방법원이 이제 이 어떤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사는 지금 바빠. 판사는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죠? 서울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사건의 열쇠는 이쪽에 부산에 있어. 네, 부산에 있어. 그럼 서울에 있는 판사가 부산까지 일일이 출장 가기가 어려우니까 부산지방법원에 있는 다른 판사에게 이걸 촉탁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대신 현장에 나가 조사해달라. 이런 게 촉탁이야.
그래서 과태료 재판할 때도 당연히 자, 이런 것들이 뭐야? 지금 설명드린 게 민사소송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당연히 사실탐지나 뭐 소환, 뭐 고지 이런 것들을 촉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지법에서 직접 고지하지 않고 부산지법에서 고지하는 거죠. 5번에 보시면 이제 조서 작성 나옵니다. 조서 작성. 법원 주체를 보니까 법원사무관 등이라고 나왔어요. 법원사무관 등. 법원사무관은 5급이죠. 여러분 법원에 가보면 자, 법원이라는 건 이렇게 재판정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재판정 안에 여기 판사가 있고 그 법원에 가면 법정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무실도 있다고. 그죠? 행정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각 뭐 팀이 쭉 있죠. 이게 책상들. 그리고 여기에 팀장들이 있는데 팀장들이 되게 이 사람들이 뭐야? 계장급이고 6급입니다. 6급이고 이 사람들을 주사라고 불러요. 주사. 여기 이제 과장 정도 되면 과장이 누구예요? 과장이 사무관이죠. 5급 사무관. 뭐 가사과 무슨 과 사무관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무관 등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무관 등. 실제로 이제 재판이 열릴 때 여기 판사가 앉아 있으면 밑에 직원들이 있어. 여기에 이제 되게 뭐 여직원 한 사람이 있고 또 남자 직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여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남녀 구별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 직원 보면 직원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 뭐 7급이나 8급이 있겠고 한 사람은 뭐 6급 정도 이 사람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서로 작성하는 거죠. 문서로 중요한 사항들을 이제 계속 타이핑해 가면서 조서 작성하고 있어요, 사실. 자, 보면 5번 다시 교재를 보면요. 법원 사무관들은 증인이나 감정인의 신문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증인이나 감정인이 출석하죠. 여기서는 조서를 작성하고라고 돼 있어. 그러면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서는 조서 작성을 필수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조서 작성을 해야 돼요. 기타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조서를 작성한다. 필요한 경우에 조서를 작성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임의적인 것이죠.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는데 여기 이어서 6번 재판이죠. 재판. 자, 이제 그 증거조사가 다 끝났어.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한다. 결정으로서.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이때는. 그래서 과태료 판결이라고 안 하고 과태료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결정으로서 한다. 그 다음에 기타 여기 뭐 판사가 기명 날인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결정서 문서겠죠. 뭐 결정서 이렇게 되면 판사 박 아무개 그렇고 꽝 기명 날인까지 있는 거야.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거기 본 단서 이의제기 또는 조세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가름할 수 있다. 그죠? 정식 재판과 달리 이렇게 간략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은 뭐 복사본이라는 거죠. 나중에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서 있죠. 이 결정서에는 판사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본과 등본 뒤에다가 이 결정서 뒤쪽에 보면 정본 등본임을 확인한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법원사무관의 기명단이 들어갑니다. 특히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 도장 있죠. 서울지방법원. 뭐 서명날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서명날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명날인과 서명날인. 여기 이제 타이핑 박모시기 판사 이름이 타이핑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고 도장이 찍히면 이건 기명날이냐. 그 다음에 서명날에는 실제로 사인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박정서 해놓고 도장꽝. 이건 서명날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74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